여러분 계속해서 8주차 강의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 시대 국적 취득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국적 상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적 상실은 뭐냐면, 자, 한국인의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상실, 그렇죠? 자,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본인의 자유의지로 상실하는 경우가 있죠. 뭐,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국적 상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적 선택 명령 제도에 의한 상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 외국인 부부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일정한 어떤 요건 하에서 우리 이제 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국적을 취득을 할 거냐? 대한민국 국적이냐? 아니면 너네들 본래 너네 국가의 어떤 국적을 취득을 할래?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국적 선택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야, 국적을 하나 선택해라. 자, 이런 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외국 국적을 언제 자동으로 이제 자동은 없죠. 아, 네. 말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튼, 자기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외국에 나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경우와 반대로, 내가 나갔는데, 이제 그 외국 국적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취득을 하지 않고, 이제 있었을 때, 어떤 국적 명령 선택 제도가 있어서,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을 할 거냐, 선택해라. 자, 이런 제도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자,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자진 이탈 또는 강제 상실 결정에 의한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외국 국적 불포기에 따른 상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외국인이 자기의 국적을 포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국적 상실이라는 거죠. 이제 국적법에 자세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 국적을 어떻게 취득을 하냐.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적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른 새벽 아침이라 좀 힘드네요. 어제 또, 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지대 교수님이 불러서, 오늘 새벽까지, 새벽까지, 아, 네, 술을 먹고, 네, 제가 집에 1시에 귀가를 했는데, 2시 반, 3시 다 돼서 자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여튼, 여러분, 여담으로, 여러분도 혹시나 또, 이거 오후에 또 보실 분들 많잖아요. 오늘 오후에 또 보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점심 식사하시고 나른하실까봐,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제 여담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네, 네. 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녹화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음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혼자 말하고 떠들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드네요. 여튼, 자, 여기까지 국적 상실이고요. 국적법에 보시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적 상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강제로 상실이 되든지, 이런 거죠, 여러분. 강제로. 이런 경우가 국적 상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국가의 3요소인,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영역. 자, 영역을 볼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의 영역은, 영토조항은 헌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영역의 개념이 뭐냐면, 주권이 미치는 범위까지의
영토가 영역인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그 땅, 그 범위, 땅의 범위까지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한 국가가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미치는 공간인 거죠, 여러분. 네, 그게 바로 주권인 거죠. 네, 이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우리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영역의 개념은 한 국가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 결국 주권을 얘기하는데 이 주권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의 뭐죠? 가장 정확한 규정이 아니죠. 개념이죠, 개념. 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영역의 구성과 범위 변경. 자, 한국의 영토 조항은 우리 현행 헌법 제3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우리 헌법 제3조에 떡하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성격을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2조에는 뭐 국민주권주의와 또 뭐죠? 네, 그 다음에 국적이 되는 네, 국적법을 규율을 하고 있죠, 여러분. 헌법 제2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네,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네, 있고 제3조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조에 뭐가 있냐면 네,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영토 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해서 한반도는 어디를 포함하는 거죠? 북한 지역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북한 지역도 우리 헌법은 네,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북한 지역도 우리 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죠. 네, 북한 지역도 우리 주권에 미치는 지역으로 우리 헌법은 보고 있고, 그다음 북한 주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라고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다. 다만 북한은 지금 현재 뭐죠?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인 권력이 점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헌법은,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한반도는 당연히 북한 지역이 포함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우리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고, 당연히 우리 영토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지만, 단지 사실적으로는, 자, 불법 권력이 북한 지역을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이러한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역은 당연히 영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영해, 네, 영해, 네. 영해를 한번 찾아보시면, 뭐, 어디까지가, 국제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영해인지, 그 국가의 영해인지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토, 영해의 상공, 그쵸. 그 상공을 우리는 영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즉, 그래서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개가 한 세트죠. 네, 세트, 네. 자, 영역의 변경. 자, 국가의 영역이 변경이 될 수 있는데, 먼저 한량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자, 한 국가가 조약에 의해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것을 우리는 한량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량. 네. 네, 뭐, 예전에, 홍콩이 원래 중국 거였는데, 네, 영국으로, 뭐죠? 넘어갔다가, 네, 다시 중국으로 반환된 경우, 자, 이런, 네, 한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합. 네. 병합 뭐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 전부를 양도하여 자, 국가로서의 존립을 잃게 되는 게 이제 병합인 거죠. 병합. 네. 네, 이런 한량이나 병합 등에 의해서 영토가 영역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7조차에 봤던 중간고사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전 1차 시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자, 국가의 제3요소, 자, 주권, 국민, 자, 그다음에 영역인 거죠, 영토. 영토라고 하기보다는 영역이 가장 더 정확한 개념인 거죠, 네. 영역. 자, 이 세 가지가 네, 국가의 3요소고, 국가의 3요소를 네, 차례대로 뭐죠? 네, 봤습니다, 여러분. 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대한민국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네, 헌법에서는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로 보고 있고 북한 주민도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주권이 북한 지역에 미치지 않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뭐로 보고 있다? 네, 불법적인 권력이 점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북한 지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대법원에서.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결국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바로 이제 뭐 이어서 통일 조항이 나오는데 아니 한반도 북한 우리 헌법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네, 당연히 북한 지역도 우리 뭐죠? 대한민국 영토라고 보는데 영역이라고 보는데 통일 조항은 뭐냐? 배치되지 않냐 이러는 거죠. 통일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헌법에 뭐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거는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통일 조항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헌법에서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 조항이 있는 게 헌법에 통일 조항이 있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네, 한번 그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는데 얼마 잘 안 걸려요. 아마 한두 시간 정도 보시면 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 국가 형태를 보시면, 네, 이제 국가 형태로 넘어와서, 네, 여태까지는 이제 국가의 3요소를 본 거죠. 네, 주권, 그 다음에 또 뭐죠? 국민, 영역, 네, 이런 국가의 3요소, 즉,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가 뭐냐, 네, 국가의 3요소가 뭐냐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어떤 국가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자, 국가의 형태의 개념과 분류. 그냥 국가 형태를 헌법 형태라고 하거나 정부 형태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결국에는 국가의 형태. 자, 만약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가 형태, 즉,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고유의 국가 형태인 거죠, 여러분. 네. 이 국가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죠? 네.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뭐,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헌법에서 쭉 보면 뭐 입법은 어디에서 사법은 어디로 행정은 어디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국가의 어떤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해하시나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즉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이 자 헌법을 제정을 하게 하면서 그 헌법에 국가 의 조직과 구성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헌법에 명시를 해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형태를 다른 말로 헌법 형태라고도 얘기하고 또 조금 더 좁게는 정부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부 형태. 자, 정부 형태는 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혼합정부제.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당연히 그런 그 제도들, 즉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자, 혼합 뭐죠? 대통령제라든지 또는 뭐죠? 제3의 어떤 이혼 정부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형태를 헌법 형태라고도 하고도 그다음에 정부 형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부 형태가 가장 좁은 의미의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좁은 의미. 그다음에 헌법 형태, 국가 형태, 결국은 국가 형태라는 것 자체는 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가의 조직과 구성이 갈 수밖에 없고, 자, 헌법 사항인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헌법 사항이고, 자, 헌법에서 국가가 조직은 어떻게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라고 헌법에서 일일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가 형태는 당연히 헌법 형태와 동일시가 되어지고 조금 더 좁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자 정부 형태라고도 하는 거죠. 네, 정부 형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합된 대통령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혼합된 대통령제가 결국은 국가 형태인 거죠.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국가 형태를 자, 헌법 형태라고도 얘기하고 정부 형태라고도 얘기합니다. 당연히 헌법에서 뭐죠? 우리나라는 혼합된 대통령제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혼합된 대통령제라고 규정이 있는 게 아닌데,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쭉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다 정해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혼합된 대통령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결국은 그러면 그게 국가 형태를 우리는 헌법 형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는 정부 형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자, 공화국의 의미.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뭐라고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의 공화국, 이 공화국의 의미라는 게 뭐냐? 자,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되게 다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 공동체가 어울려서 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화국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 같지만 결국은 공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독점적으로 뭔가를 행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같이 잘 사는 것. 자, 이게 바로 공화라는 의미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할 때 이 공화국에서의 이 공화는 결국에는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같이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공동체가 같이 평화롭게 잘 사는 것. 즉, 나보다는 공동체의 초점, 즉, 방점을 찍고 있다. 공화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공화. 네, 공화 정신, 공화주의, 이런 거죠. 네. 뭐 공화당도 있죠, 여러분. 네. 그럴 때 이 공화라는 게 뭐냐면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우리는 뭐죠? 평등한 존재로서 함께 모여서 잘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공화라는 얘기고 당연히 공화국이면 당연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어떤 공화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화국은 다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네, 얘기하면, 코에 가면 코골이고, 귀에 가면 귀걸이지만, 여튼, 공화국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데, 자, 공화국이란 처음에는,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화국이라는 게 뭐냐? 그럼 결국은 다 같이 평등하게 잘 모여서 잘 사는 게 공화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를 지배하는 군주가 한 명 있다는 것은 당연히 공화의 의미에 뭐죠?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도 하였으나 현재 군주를 두고 있는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정체이므로 단순히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 정의하는 건 공화국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즉 적절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군주를 두고 있는 어떤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정체로 네,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화국의 의미를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힘든 거고 그렇다고 이 공화국을 네, 딱 공화국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공화국은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자, 이런 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네, 예. 나 혼자 개인이 아니고 우리다. 자, 우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런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잘 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공화라는 개념이고, 자, 그러한 공화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를 우리는 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이 민주공화국, 즉 민주적인 공화국의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의미는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도 되게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정의를 못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못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이
공화국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나보다는 우리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자, 민주적인 공화국의 원리, 즉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누가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당연히 민주주의, 민주주의죠. 민주적. 자, 여기에 어떻게 뭐가 걸리냐면 당연히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렇죠. 국민 주권주의인 거죠. 자, 국민들에 의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권력은 뭐 입법은 국회에, 사법은 법원에, 행정은 정부에 이렇게 국가 권력을 찢어놓고 있고 이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가 뭐냐? 그럼 헌법인 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그럼 헌법은 누가 제정하냐? 국민이 제정하고 국민은 뭘 가지고 있냐?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뭐냐? 그럼 당연히 뭐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인 거죠, 주권. 이해하시죠? 네. 자, 이런 메커니즘인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자, 국민들에 의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민주적인 공화국의 원리라는 거죠. 자, 주권과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그렇죠. 자, 주권과 국가 권력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자, 국가 권력은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다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아까. 자, 그래서 주권과 이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자, 민주적이라는 건 뭐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민주적인 거죠. 자, 민주적으로, 자, 공공의 이익, 그쵸?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호. 자, 공공의 이익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뭐죠? 공화죠, 공화. 그렇죠. 나보다는 우리라고 아까 얘기했죠? 네. 이 공화국이라 했을 때 이 공화의 의미는 나보다는 우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공공의 이익, 당연히 우리지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 당연히 우리죠, 여러분. 자,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즉,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국민들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 권력이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권과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그렇죠. 민주적으로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된다. 뭐가요? 주권과 국가 권력이 그렇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그 원리의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 제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민주주의 공화국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자, 방금 설명했듯이 자,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이 따로 떼서 보시면 자, 민주적이다, 그다음에 공화국이다. 이걸 따로 떼서 보시면 대단히 이 두 개의 뭐죠? 용어는 대단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문장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되게 힘들지만 일단은 뭐 네, 민주적이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네, 이런 의미가 있고 자, 공화국이다 하면 아, 나보다는 우리.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자, 국채와 정치의 구분론인데 자, 국가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자, 국채와 정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뭐가 국채고 뭐가 정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 국가의 국채는 뭐냐? 그다음에 그 국가의 정체는 무엇이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형태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국채와 정체의 구분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자, 국채와 정체의 구분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국채라는 게 뭐냐면 말이 어렵죠. 네. 밑에 보시면 네,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말이 어렵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국채, 정체 결국은 우리가 국채와 정체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 국가 형태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자, 뭐죠?
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기준. 네, 그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용어를 약간 좀 어렵게 쓰고 있는 거죠. 뭐라고 쓰고 있어요? 네, 국채, 정체라고 쓰고 있는 거죠. 결국은 국채, 정체를 구분하는 이유는 국가 형태를 설명을 하면서 국가 형태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 정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국채는 무엇이냐? 자,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가 이제 국채인 거죠. 국채. 국가의 주권자. 그렇죠. 그 국가의 주권자, 즉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가 바로 이제 국채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이냐 따라서 군주국은 당연히 군주가 주권을 보유하고, 자, 공화국은 당연히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는 거죠. 자, 그쵸. 공화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보다는 우리인 거죠. 우리. 자,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 속하는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군주국은 당연히 군주가 주권을 보유하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국채라고 얘기한다면 이 국채라는 게 뭐냐면 주권의 보유자가 도대체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국가 형태인데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 자, 이 얘기를 다른 말로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주권자가 한 명인 군주국에서는 군주가 주권을 보유하고, 자, 공화국은 당연히 이 공화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다. 즉 국채에 따른 국가 형태를 분류하게 되면 당연히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정체에 따른 분류. 자, 정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주권을 가진 그 보유자가, 자, 주권의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정체에 따른 분류. 즉, 주권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이걸 바로 뭐냐면 정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국가 형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국채에 따라서 국가 형태를 나눌 수도 있고, 자, 정체에 따라서 국가 형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국채는 중점이 뭐냐면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 정체는 그러면 그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는 알겠는데 그런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류입니다. 즉 입헌 정체와 전제 정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체에 따른 분류는 입헌 정체하고 자, 전제 정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자, 입헌 정체는 뭐냐면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행사가 되고, 자, 전제 정체는 국가 권력이 통합되어 행사가 된다. 즉 정체에 따른 분류는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권의 행사가 뭐죠? 네, 주권의 행사가 즉 주권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 국가 권력이 분산돼서 행사되는 것을 우리는 입헌 정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국가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통합돼서 행사되는 경우를 우리는 전제 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국채에 따른 분류는 군주국과 공화국이라고 불릴 수 있고, 자, 정체에 따른 분류는 입헌 정체와 전제 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요? 국채에 따른 분류로서 공화국에 속하고, 정체에 따른 분류로서 당연히 입헌 정체에 속하는 거죠. 입헌 정체라는 게 뭐죠? 결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헌법에. 그게 바로 입헌 정체입니다, 여러분. 즉 입헌 정체는 당연히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있죠. 분산돼서 행사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입헌 정체는 국가 권력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입헌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헌법에는 당연히 국가 권력이 여러 국가기관들의 분산 행사되는, 자, 이 민주적 정체가 요체입니다, 여러분. 입헌 정체의 요체가 뭐냐면 결국은 국가 권력이 여러 국가기관들의 분산돼서 행사되고 있는, 자, 민주적 정체를 우리는 입헌 정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기관들을 선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입헌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네. 만약에 전제 정체면은 당연히 이게 어렵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입헌 정체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결국에는 국가 권력이 분산 행사되고, 자, 국가 권력이 여러 기관들의 분산 행사되는 여러 국가 기관들의 말이 또 꼬이네요. 국가 권력이 통합되지 않고 분산돼서 행사된다는 것은 당연히 민주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왜냐면 국가 권력이 통합되면 뭐예요? 독재죠, 독재. 그렇죠. 국가 권력이 통합되면 당연히 독재고 좀 더 심하면 거의 군주라고 했어요. 절대 군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국가 권력을 한 사람이 어떤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딱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독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좀 더 심하면 군주로 가겠죠, 여러분. 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입헌 정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 권력이 여러 기관들의 분산, 행사되는 자, 민주적 정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헌 정체라는 자체가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행사되는다. 즉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즉 국가 권력, 즉 주권에 기반하는 이 국가 권력이 분산돼서 행사되는 걸 우리는 입헌 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 권력이 통합돼서 행사되는 걸 우리는 전제 정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입헌 정체를 보면 당연히 국가 권력이 분산돼서 행사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당연히 민주적 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국가 권력이 분산되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화국과 입헌 정체가 짝꿍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군주와 전제 정체가 짝꿍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입헌 정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국가 권력이 여러 국가들의 분산 행사되는 자, 민주적 정체가 바로 입헌 정체의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권자인 즉 주권자인 국민이 자,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서 여러 국가들의 권력을 분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여러 국가들을 선출을 하는 게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게 되는 거죠.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뭐죠? 국가기관들의 국가 권력을 배분하여 행사, 견제와 균형. 결국은 상권 분립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네, 상권 분립. 입헌 정체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자, 그 상권이 네, 각 뭐죠? 국가기관의 입법, 행정, 사법이 있고, 그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헌 정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당연히 입헌 정체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권자가 뭐죠?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네,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가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계층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자, 복수성당제를 인정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입헌 정체죠.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사유재산. 그렇죠. 입헌 정체는 자, 뭐죠?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하는 경제 질서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입헌 정체의 대표적인 형태가 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어떤 혼합정부제,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섞은 게 바로 혼합정부제입니다, 여러분. 네. 자, 입헌 정체의 대표적인 네,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인데 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대통령제라고 하지는 않고요. 네, 혼합된 대통령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전제 정체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헌 정치와 반대죠. 네,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자,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행사되는 비민주적 정체. 국가 권력이 집중됐다. 자, 국가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됐다는 것은 결국은 독재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어서 행사하면 당연히 그건 민주적이 될 수 있나요? 즉, 민주적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만약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거의 막 독재를 하겠죠, 여러분. 네, 역사의 교훈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당연히 이 전제 정체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행사가 되는 이 형태를 우리는 이제 전제 정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주권의 행사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국가 권력이 집중돼서 행사된다. 국가 권력이 집중돼서 행사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비민주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국가 권력이 집중되고 분산이 되지 않고 결합이 되는데 국민을 위할 수는 없겠죠. 국민을 위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민주적 정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제 정체는 국가 권리에 집중되어 행사되는 자 비민주적 정체를 얘기하고, 자 근대 이전에는 당연히 전제 군주제가 있었고요. 자 근대 이후에는 어떤 뭐 전체주의 정부라든지 또는 권위주의 정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권위주의 정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어떤 인민공화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신대통령제. 신대통령제가 결국은 독재예요. 네, 대통령이 다 해먹겠다라는 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신대통령제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 정치의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자 입헌 정체는 제 대통령제라든지 의원내각제 또는 혼합정부제 등의 자 입헌 정치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라고 얘기한다면, 자 뭐죠? 뭐 이런 권위주의 정부라든지 인민공화제, 자 신대통령 때는 자 전제 정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정부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8주차는 여기, 자, 8주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중간고사 대체까지 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는데, 아직 채점을 제가 못했는데, 채점을, 시간 있을 때 해서, 기말고사 또는 기말 대체 과제까지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여러분에게 성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침에 이거 녹화하느라 어리바리? 어리바리 한 것 같은데, 네, 죄송하고요. 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어,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